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최민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비선 관련해서 뭔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박시영 대표 상중에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최민희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서실을 없앴다라는 그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비서실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비선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 아 그럼요. 100%. 네, 최민희 의원님이십니다. 네, 아마 김건희와 모종의 뭐가 있는 것 같아. 네, 김건희가 이게 지금 배우 조종하는 거잖아요.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 이 비선 실세가 겉으로는 장재원인데 진짜 배우 조정은 김건희가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저기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실제로 유튜브도 봤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천공 법사 뭐라고 불러야 될까? 천공 선생 스승 뭐든 뭐 그분께서 나이도 어려요, 의원님보다 훨씬.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수염 때문에 수염 때문에 속는 거야. 어머 나 속았어 어떻게? 64년생인가 6년생인가. 제가 누님입니다. 네, 용띠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유튜브가 있어요. 윤석열 부인은 언제 등판하는가 이게요. 그래, 그 얘기야. 그 썸네일 자체가. 네, 그걸 봤다고요. 왜냐면 봐야 되니까 봤더니 그 스크랩 내조를 해라. 스크랩. 예, 공개 활동보다는 스크랩 내조를 해라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나온다는 얘기가 막 돌아서 과연 천공이 맞나? 스크랩 내조를 할 건가 아니면 공개 활동을 할 건가 그랬더니 지금까지 천공의 말을 듣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이거 기자들이 좀 취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후보는 상상 이상으로 친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재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 두 분이 드라마까지 같이 보는 사이다. 그러니까 아침밥 같이 먹고. 네. 찐친이네.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같이 보는 사이다. 그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그렇죠. 아세요? 찐친이죠. 네, 특히 그래서 남자들끼리 드라마 같이 본다는 건 끝난 김건희 거죠. 씨가 굉장히 장재원을 오늘 좋아한다는 높게 평가한대. 후문입니다. 높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비서는 누구냐? 윤핵관이냐? 윤핵관이 누구냐? 윤핵관, 예. 윤석열 핵심 관계자잖아요. 그 윤핵관을 되게 문고리 3인방 그랬을 때 세 분을 지목하더라고요. 네. 네.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 장제원 의원. 이게 뭐 언론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권성동 의원이 그럼 윤핵관일까? 제가 권성동 의원 아니야, 거기는. 아니 일을 해봤죠. 19대 때 그렇죠. 세월호 국정조사도 같이 했고요. 그분이랑 부딪혀봤는데 그분은 윤핵관을 하기에는 너무 공개적이야. 그렇지. 태도 자체가 네네. 그냥 다 말씀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 누굴까? 저는 뭐 그 윤핵관이 꼭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윤핵관을 움직이는 비서는 누구겠느냐. 네, 그거를 저는 올라가면 천공 스님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렇죠. 김건희 뒤에 천공 있고 김건희 앞에 장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 오늘 낮에 예. 그 장성철 소장이 낮에 어디 SBS였나 어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 윤핵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부 기사에 윤핵관이라고 지금 다운표 따가지고 기사들 많이 쓰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장성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재원. 아니 장성민이라고 장성민. 얘기해요. 네. 장성민 그러니까 뭐 지금 권성동, 윤한홍, 장재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장성민이 했다는 거를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캠프에서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또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장성민은 장성민의 정치를 또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윤핵관조차 팔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거 큰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장철 소장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가 장재원 사무실을 간 거 그게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요. 보세요. 그 메시지는 또 이런 연관관계야. 그 이준석 대표가 나름 지금 머리 엄청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준석은 호칭 생략하고 이준석은 주로 소통을 어디서 했을까요? 그동안에. 언론, 공개 소통, SNS, 그렇죠. 전화 통화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온라인 문명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의 로그아웃은 뭘까? 온라인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껐죠? SNS 안 하죠? 방송 안 나오잖아. 그게 다 끊고 오프를 다녀요. 그렇죠. 이 행보 자체가 이 오프를 다니는 거, 나도 오프할 수 있어.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장제원 의원실에 갔잖아요. 이건 언제를 연상시키세요? 윤석열 입당할 때.
연락 이준석 안 하고 패싱하고 패싱하고. 입장했잖아. 맞네. 왜 연락 안 하고 간 거야? 장재원한테 연락 안 하고. 네, 있으니까. 그러면서 장재원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그럼, 것으로 네. 받아들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핵심은 장재원이야 비선실세를 네, 이걸 네.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등 말하자면 조금 정상에 가까운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은 한 명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전효옥 씨도 이런 말 했는데 회의에서 실컷 정리해 놓으면 박근혜가 어딘가와 전화하고 나서 회의를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최순실은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순실 후보가 여러 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페북에다가 주위에 최순실이 우글우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썼다. 엄청 혼나서 그득그득하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게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한테 물어보면 김건희가 또 천공한테 그렇죠.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럼 천공한테만 묻겠냐. 또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 지금 네. 이 상황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할 때 근본 있는 정당은 선거 때부터 비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비선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핵심을 핵심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을 앉히려니 장제원 의원 하면 떠오르는 꼬리표가 있잖아요. 아들 음주운전에 네, 네, 네. 경찰 폭행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또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 특혜받았다는 의혹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김성태 의원 본부장 직능 본부장으로 영입하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나기엔 노예일 거는 너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딜레마인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비선은 영원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난 김성태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아니 거짓말이지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몰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변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잘 쓰면 된다며 경제 같은 거 내가 몰라도. 네. 그럼 참모들이 똑똑해야 할 거 아니야. 똑똑해서 네. 김성태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부자를 하게 만드는 게 리더지.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야. 말도 안 돼. 그냥 말의 향연인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사실 매부쇼 가면서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이봉규 씨 얘기 들으면서 야 여기는 완전히 진짜 최민희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윤석열은 확실히 윤석열 정당을 만들려고 거추장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쳐나겠다. 이걸 확고했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이준석, 김종인 이렇게 거추장스럽거든. 불편한 거죠. 불편해. 네.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 그렇죠. 다 쳐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봉규 씨 얘기 들어보면 이준석을 배신자라고 딱 하는 거야. 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까지 이게 우리 쪽 관련해서 누구야 그 윤석열 관련해서 왜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냐 이거야. 딴지 걸고.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쪽이 심상치 않아요. 사실. 자, 이 심상치 않아요.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음이 해결 가능한가? 봉합 가능한가? 이거가 네. 관심사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해결은 불가능해요. 봉합은 가능할 수 가능할 수 있지. 가능할 수 있는데 봉합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든 터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동거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럼 그 위험한 동거 시기는 언제가 될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디지털 문명으로 돌아오는 순간일 것이다. 근데 내가 보니까 어제 그 양반 이봉규 씨 얘기 들으면서 판단이 뭐냐면 이들은 이준석과 김종인 버리고 안철수가 빨리 손잡으면 된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지지율이 떨어졌어. 이제 좀 떨어질 거야. 네. 내일 아마 MBS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설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채널A 조사 채널 이미 0.9% 나왔기 때문에 또 100% 조사하기도 하고 월화수 그렇죠. 가장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돌아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위기에 빠졌다고 누구든지 볼 텐데 타겟책 방향이 다른 거야. 아까 또 김종인이나 이준석을 껴안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파가 있고 하나는 야 그 들어봤자 더 시끄럽고 빼고 안철수가 빨리 저 단일화하자. 이쪽으로 또 방향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두 집단은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공, 김건희 그리고 60대의 그 국민의힘 기득권 다선 의원들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손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정치공학적으로 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정을
충주로 충청도로 고향이니까. 네. 그래서 충청도의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충청 대망론을 지피겠다는 거죠. 네, 충청 대망. 강원도 갔을 때도 강원도 아들이고. 그거 이제 TK 갔을 때도 나왔죠. TK 어디 가나 갔을 다 아들인 거.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너무 아버지가 많아. 아니 박시영 대표도 대한민국의 아들이거든요. 아 왜 그래요 갑자기? 저도 대한민국의 딸이야 네, 우리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행보가 네.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지는 행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태고 지는 행보. 맞아요. 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냐? 2030, 6070이 4050을 포위해서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50은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서 50의 경우는 대장동이 잘 안 통하는 게 4050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분. 아니 그건 진짜 건설업 어떻게 하는지 대충 주변에 건설업 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 50대의 아들, 딸이 몇십 대냐? 20대예요. 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게 50대가 변하면 20대가 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균열이 오기 전에 2030을 확실하게 다져놓자는 게 세대 포이론이었는데 이미 이게 균열이 오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근데 균열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어쩔 수 없이 없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저건 검찰총장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했으니까 쫓아와. 검사 동일체. 네, 그리고 입으로는 민주정당에 이견이 있다. 근데 이미 민주정당이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당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되냐. 60대의 국힘 과거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더라고. 그리고 네. 윤석열의 이미지를 보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지각을 2번 했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 그럼요. 세대들이 볼 때는 아니 그거 늦게 왔으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지. 사과도 안 하고. 아 미안합니다. 뭐 없어요. 없어. 그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 불림하고 늘. 정부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제가 책임자잖아요. 저에게 모든 걸 맞춰요. 제가 늦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맞추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일은 없어요. 제가 맞추는 경우는 누구야? 직급이 저보다 더 높은 사람만 위일 때, 제가 예. 맞춥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사실은 서열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상 대통령 위에 있는 게 검찰총장이다. 이런 얘기가 늘 있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의 계좌를 검찰총장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계좌를 못 들여다봐요. 그래서 그런 서열 구조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정치력은 없는데 검찰식 권력 투쟁에 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나쁜 것 같아요. 검찰식 권력 투쟁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본인이 직급이 낮을 때요. 직급이 낮을 때 위에 처받아가지고 주목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검찰총장 되고 나서 그런 거를 또 못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자기 편의적인 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청년과의 대화에서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나와요. 태도에서 나오고 자세에서 나오고 하는 그 언행에서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지만 지금 시기에는 정책에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태도와 자세가 정책보다는 선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미지는 태도와 자세로 먼저 다가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과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아, 저 이재명 후보는 그건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네. 그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다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제 윤석열이라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후보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 그럼 당무 권한을 왜 그러면 가져요? 이준석한테 당무 권한을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여기 신경 쓰고 싶지 않답니까? 아니면 아니 네. 이준석과 관련된 거를 물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요. 자, 우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에게 뭐를 뺏겼을까? 첫째, 사무총장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무총장이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재정, 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입니다. 조강특위를 정당에서 하면 사무총장이 조강특위 위원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위원장 네. 임명 권한을 이 조강특위 위원장을 사무총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장악했다는 건 돈과 조직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돈과 조직은 언제까지 연관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지방선거 공천이 공천까지. 이 사람 손에서 기획되는 거예요. 되게 지방선거 기획단을 지금 발족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뒤로는 준비하고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준비하죠. 그래서 경선 때 계속 얘기가 나왔죠. 지방선거로 줄 세운다. 근데 아무리 줄을 세워봐야 사무총장을 못 가져오면 공천 못 해요. 그래서 우선 사무총장 자리를 뺏김으로써 네. 조직과 돈을 뺏긴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준석이 대표 때 임명했던 정책 라인, 무슨 라인 다 떨어져 다 나갔고 깨졌죠. 네. 이준석 대표에게 미디어를 맡겼잖아요. 사실 이 미디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디어가 언론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다 못 내주고 하나만 내준다. 그럼 미디어 내주는 거예요. 그건 당 조직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정말 팽당한 겁니다. 이준석을 정말 배신자로 느끼고 있고요. 그 핵심 지지 세력들이, 예.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착각은 뭐냐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 2030의 상당수가 또 반문 정서가 실제로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 못 갈 거다. 결국 이준석이 없더라도 예. 나한테 올 수밖에 없고 상당수 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없더라도 소극적으로 뛰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자기들이 오판을 한 거죠. 근데 네. 그러면서 저는 이준석이 열받았던 게 그 청년 본부가 뛰었을 때 자기가 본부장 맡았잖아요. 자임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네. 그 대목에 있어서 나는 완전 빡쳤을 것 같아. 내가 이준석이라면. 왜냐면 네, 청년성의 상징은 자기에게 그렇지. 있는 그거 완전 개무시한 거거든. 그리고 한번 잘못한 물어봐야잖아. 네. 야, 내가 직접 만든 게 좋아? 아니면 당신이 하는 게 아니면 당신이 괜찮은 사람 한번 추천해봐. 이렇게 상의를 해야 하잖아. 적어도 청년본부를 띄우는데. 제가요? 그거를 딱 보면서 딱 빡이 돌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돈 되는 거 간지나는 건 다 지가 하겠다 이게 있는 거죠. 이 심리는 이런 심리예요. 리더가 자신감이 있어. 네. 이준석은 내가 장악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러면 이준석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밖에서 2030 플랫폼을 만들어서 재미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당내에 이 플랫폼, 2030 플랫폼을 이준석한테 맡겨. 그럼 정말 2030은 내 손에서 떠난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선조스럽다. 손조스럽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 아무리 대선 캠프의 중심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후보가 인선을 할 때 상식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상식은 이준석이 맞는 거야. 민주당은 이준석이 맞는 게 더 무서워. 그렇지. 그런데 청년위원장을 60대에 맡으시니까 갑자기 희화되잖아요. 이 상황이.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죠. 농촌에 가면 농촌총각? 농촌에는 청년이 60대야. 그렇지. 예. 청년회장 보통 그러시죠. 그러니까 농촌 청년회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용남 의원과 토론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60대가 청년위원장을 맡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중요해서 맡았대. 그래서 또 물어봤죠. 여성위원회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위원회도 맡을 거예요? 공동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대. 그럼 진짜 웃기겠다. 근데 그건 뭐냐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후보가 용렬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지점을 들키고 있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를 들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표현이시네요. 표현이고 네. 적절한 지적이고 봉합되더라도 그게 그 시너지가 나는 봉합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말한 대로 그다음에 2030들이 요즘 2030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저렇게 찬밥 신세로 개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상처를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문제를 개진하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시도가 이준석을 저렇게 무시하는 걸 보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무시당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이건 딱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감탄고토. 감탄고토. 네, 딱 그게 이준석에 대해서 떠오르고. 하면 삼키고 쓰면 뱉고. 네, 이 지점에서 저는 이수정 씨 나는 이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분은 참 이상해. 국힘 돕는 게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 돕는 것 같이 말해 늘. 네, 그래. 이상해. 아니, 뭐, 김종인도 그래서 웃기는 거잖아. 무슨 영입이야 김종인이. 전 그렇죠.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 무슨 영입을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어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우리 조동현 이런 사람이 영입이지. 네. 네, 이게 첫째야.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20대 딸이 있고 30대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와 세대가 달라서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외국어도 잘하고 네네.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완전 저는 지지나요. 제가 정말 못합니다. 예. 따라가질 못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생각조차 못해요. 못 쫓아가니까. 아니 세상에 군부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선도 세력이었어. 그렇지. 번역이. 왜냐하면 그 먼저 글자를 지식을 알고 네. 새로운 그렇지. 수식을 알고 국민들한테 외쳐야 하거든, 예. 알려줘야 하거든. 언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그때 군대가 교육기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역할까지 했어. 그런데 엄마가 나이 많다고 나보다 훨씬 엄마보다 훨씬 뛰어난 애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수정 씨 얘기 중에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생각한 게 내가 30대 아들을 키워서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잘 안대. 그게 여성 꼰대예요. 한마디로 여성 그게 꼰대. 꼰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 마음을 알아? 착각이십니다. 참. 예. 자,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박지영 TV 애청자께서 저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요? 오, 와.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핸드폰 이쁘다. 케이스. 이쁘다. 핸드폰 케이스? 네, 저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거. 그러네요, 진짜. 좋다, 좋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노정열 씨보다 저한테 슈퍼챗 덜 들어오면 저 잘립니다. 아까 누가 댓글 올려주셨는데 김혜경 여사 그 JTBC 대담 그 네.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데 벌써 60만 회 네, 많이 조회수. 보셨더라고요. 예.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박시영 TV에 김혜경 여사를 좀 모시려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드려놨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예.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 모시는 때까지. 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좀 하실 말씀들이 좀 많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 저는 이재명 후보를 알아가면 갈수록 상품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상품을 왜 우리는 몰랐을까? 그리고 저도 솔직히 2018년 이전까지 그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11월 19일을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굉장히 뭐랄까? 국민 소구력 쪽의 방향으로. 그래서 우선 첫째는 귀가 커졌어요. 잘 듣죠. 예. 듣죠. 예,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분이 듣기보다 말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귀가 두 개라는 걸 확실히 인지한 것 같다. 실제로 대화하면 잘 듣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더 이제 겉으로 표 때문에 듣는 태도와 진심으로 바뀌는 게 다른데 진심에 가까워졌다. 그렇죠. 예. 이게 첫째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깜짝 놀란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아 저희 제작진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슈퍼챗이 네. 너무 많이 오고 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었는데. 배가 불렀네. 예. 네. 더 보내세요, 더. 예. 아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 안 할 줄 알고 되게 걱정을 했어요. 저는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적 신념이 아니라 이 시기에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국토보유세도 이 시기에 국토보유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두 개를 안 바꿀 것 같아서 제안은 했지만 근데 11월 19일을 기점으로 재난지원금 포기하겠다. 솔로몬의 친모 심정으로 국민 입장에서. 그래서 두텁게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바꾸는 거 잘하셨죠. 보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네, 이게 다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지자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대선을 꼭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진보에게 더 강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모아야죠. 그렇죠. 국민적인 공감을 네. 붙이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내가 중도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작은 티끌까지도 사과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민주당 높이 평가해요. 민주당이 명예혁명을 이뤘잖아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아니 현준 씨는 좀 네. 모르지만 우리는 선거는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우리는 선거라면 그냥 온갖 선거를 다 뛰어본 네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거에서 당대표하고 후보가 이렇게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권력 투쟁을 합니까? 처음 봤지, 그지? 저도 처음 봐요. 언론이 조용하게 넘어가 주니까 이게 조용한 것 같은데 이게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은 사무총장 바꾸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럼 안 놀려고. 예.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됐나요? 조용히 다 나 헌신하고 네, 희생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제일 이상한 혁명이 명예혁명이잖아. 그래서 그때 윤관석 의원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또 그 자리에 가장 이재명의 핵심 중에 한 분인 김영진 의원이 이제 앉혔거든요. 그럼 뭐 얘기가 나올 법도 하거든. 한마디도 안 안 나오죠. 의원들이 다 그 부분. 그러니까 중진을 전면 내세웠다가 너무 느려 터져서 지지자들이 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김영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16개 본부를 6개 본부를 확 줄이겠다. 오케이.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투톱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실무에 김영진과 강훈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부 국회 내에 다른 의원들로부터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일 잘하고 조용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둘이 꾀돌이들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또 윤건영 앉혔지, 오영훈 했지. 네. 그래서 나름대로 라인업이 좋아요. 라인업이 그 치우치지 않고. 네, 그래서 민주당이 명예혁명을 했다. 이럴 수 있는 힘이 뭐다? 근본 있는 정당이라 그렇다. 저는 그 송갑석 의원한테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저희 방송에 한 3주 전에 나왔었는데 광주 선대위를 그 당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컨셉을 현역들을 뒤로 다 물리고 10대부터 젊은 쪽으로 확실히 선대위 구성한다. 네. 추진하고 있다. 딱 얘기하더니 이번에 진짜. 만 18세 고교생부터 시작해서 딱 선보였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대로 준비한 거야. 그게 광주에서 하니까 네.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다른 지역에서 하면 또 반발이 일어나는데 광주라는 곳은 이게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이 이렇다. 그러면 선도적인 태그를 해도 다 쫓아오는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곳이라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이 이재명의 민주당 만든다니까 독재 운운해서 제가 근본 있는 정당은 독재 운운이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근본 없는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영입하는 오늘 조동현 그리고 오늘 이제 청년들 4분 사인방, 과학 인재들 영입했죠. 그리고 내일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아, 그것도 얼마나 극적이냐고.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 내일 이제 홍보 사령탑으로 앉힐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재명 사람입니까? 영입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 지사 후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각계에서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원로들 말고 자신의 현장을 성과를- 지금 예. 뛰고 있는 정말 괜찮은 분들을 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뭐 무슨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 사람을 포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국민적인 요구 그런 걸 받아안는 선대위로 영입인사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김영희 그 PD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제가 그 기사 보고 물어보기에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사람 절대 정체성이 아닙니다. 원래 있- 그거 잘 알아요, 저희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뭐 술자리에서 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겠지만 절대로 그럴 일 없다. 라고 얘기하고 까먹은 거야.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바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당으로 온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다음 오늘 이제 대한변협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성명서도 그냥 됐겠습니까? 누군가의 노력이고 그 노력해준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읽어봤겠지만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카 살인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거 그 자체는 변호인으로서는 그런 어떤 흉악범들에 대해서도 의뢰하면 그걸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들의 권리를 포기해주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살인 사건을 사실은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게 완전한 남이었으면 안 맡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사건의 피의자가 범인이 친인척이야. 돈이 없어서 변호인 수임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거 자기들은 무슨 뭐
이준석 아버지 땅, 윤희숙 아버지 땅 가지고 연좌제라고 하더니 이건 또 무슨 연좌제입니까?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넷플릭스 영화가 있어요. 7월 22일이라는 7월 22일. 노르웨이 영화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테러범이 70명이 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테러범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얘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회 전체가 변호인이 변호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물론 일부는 변호사를 막 협박해요. 죽인다 그러고. 근데 이 변호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범인이 변호사에게 악수를 청하니까 변호사가 악수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그 패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7월 22일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끝으로 그 윤우진 네. 150억 이게 원의 뭐냐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그래서 혹시 딱 이거 들으니까 이 사람이 해외로 튈라 그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목돈.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보게 해주는 거죠. 150억을 어떻게 모았냐? 네, 그 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궁금하죠. 그다음에 이 150억 원을 왜 현금으로 했을까? 외국에 투자하려 그러나? 이런 의문이 들죠.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타파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민희 의원님과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